애기금어초. 욕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이 꽃은 어쩌면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옛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하고 남들이 평가하길 이 나라가 다시 설려면 1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라는 평가를 무참히 깨버리고 세계 10위 안에 진입한 나라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탐욕이 되었고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니 나라는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마치 이 애기금어초가 시드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2025년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갈등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죠. 서로 총부리만 겨누지 않지 사실상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이었습니다. 정치, 성별, 세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잘못됐다며 지적하고 서로를 욕했습니다. 거기다가 2024년에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으로 인하여 양측은 서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아득한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이들은 이런 나라를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지만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긴 힘들었죠. 또 그렇다고 내부의 분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압박도 만만치 않았죠. 학자들은 보통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면 기존 한반도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죠.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와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중심의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내외적인 외교투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우리가 무언가 의사를 말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들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광복절 때 축하한다는 축전을 보낸 나라도 10여 개국밖에 안 됐으니까요. 우리는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세상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It's time to strike back. We've got hearts unfazed. Walking through a ruined city, I realize we will never, never, never lose under these skies. Brave and bold, here we stand in this battle for our land. With every heartbeat we ignite. The flame of justice burns so bright. 한국의 대내외적인 위기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를 외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전 세계를 긴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무기들의 지원을 막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시키면서 현 상태로 휴전이 된 것이었죠. 러시아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에 방위비 인상 카드를 들이대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이 왜 있어야 하는지 국가안보 보좌진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전직 보좌관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집권 시기의 주례 행사나 다름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이밀며 한국을 압박할 것이란 예상을 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1기 때는 주한미군 철수 저지를 위해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막아서기도 했고 국가안보 참모진들도 서류를 숨기면서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막아섰죠. 하지만 이들 다수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하거나 의회 습격 사건 직후 사임했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스맨들이었죠.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지켜주냐는 논리로 들어오게 되었죠.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현재 1조 3,463억 원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배 올려 6조 9,400억 원 규모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게 됩니다. 한국으로서는
터무니없이 올린 방위비라며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고 말았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을 유지하라는 미 국방수권법이 있긴 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를 수정해 22,000명까지 감축시키는 것을 통과해버렸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방수권법을 교묘히 우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수는 15,000명 안팎이었죠. 이는 한국에 있어서 큰 안보 위기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었죠. 미국에 대한 비호감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을 팽만하기에는 미국으로서도 신뢰로 이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의 피해 없이 한국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게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주된 내용은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었죠. 주한미군도 철수한 이상 한국을 더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였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 간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논의로 인해서 나온 것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단 등과 같은 것들이었죠. 다만 이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기에 미국은 한국에 안심을 시킬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던 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현재 한미연합사와 동일한 체제의 미래연합사를 편성하기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연합사령관은 한국군이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확정했죠. 이걸 써먹기로 한 것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유사시에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통제할 수 있는데요. 즉 미국이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을 모두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래연합사 창설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모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 같았고 한국의 경제가 미국의 압박으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 전시 상황에서 북한과의 중심거리가 짧은 한국의 특성상 전쟁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미국은 미래연합사 체제로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은 22,000명대를 유지하고 더 이상 철수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불안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아직 약속에 불과하기도 했고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오로지 한국의 힘으로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홀로 서기가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았고 미국의 정찰, 정보자산을 공유받는 상황이었기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한 라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즉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이유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건을 일으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과정에서 안 그래도 극단으로 몰려있던 정치 세력들은 더 극단으로 몰리게 되었고 서로가 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 탄핵 과정이 길어지면서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정치를 모두 파탄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명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국론 분열,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행정부, 여야 간의 끊임없는 대립,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있던 이들은 이제 지속된 갈등에 지쳐 정치에 관심을 끊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명환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지만 그 기대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해서 지금까지 30% 정도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론이 하나로 통합되지는 않고 계속 분열하며 행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할 수 없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민의에 따라 그 지속력이 결정되곤 합니다. 근데 국민이 이명환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니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외교적으로 호구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허용케 하고 일본에는 끌려가는 외교를 펼치고 중국에는 성급한 정책으로 산업계가 피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북한과의 사실상의 군사조약을 맺어 실패한 외교를 펼치기도 했죠. 사실상 주변국들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쉬운 나라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경제도 점차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은 관세 확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죠. 현재 미국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는 완성차 수출에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생산 물량 중 약 90%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한국 GM은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충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1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 대륙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런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비상계엄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에 대한 투자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때 한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죠.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출산율, 경제성장률, 인구, 시가총액 등 모든 경제 지표들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올라가는 것은 물가뿐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입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국군의 해외정보 담당 정보기관입니다. 첩보부대죠. 하지만 이 정보사령부의 정보력은 2014년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군무원 한 명이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과 스파이 활동용 위장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군이 해외에 구축한 첩보망이 전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북 첩보망에 연락 끊긴 요원들도 다수 발생하였죠. 한국의 휴민트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도 한국에 협조하는 인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장성급 장교들도 있었고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민간인 등 휴민트로 활동하던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숙청과 처형이 되기도 했죠. 당장 단적인 예시로 매번 북한에 대한 동태를 보내주던 보고가 2024년 6월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수십 년간 여러 나라에 구축한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이적 행위로 완전히 붕괴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면서 2025년부터 정보사령부가 완전히 개편되었고 사실상 팔다리가 다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력이 약화하고 일부 블랙 요원들이 발각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망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정보사령부와 연관된 휴민트를 북한이 잡다 보니 국가정보원의 휴민트들도 같이 걸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검은 안개가 쓰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현대국가에서 정보 없이는 외교를, 군사정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어찌 그 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정책을 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대북정보망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금씩 휴민트망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뭐 정보 들어온 거 없어요? 공군 기동 정찰사 도움 받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아직 공군 쪽 휴민트는 들키질 않아서 그들을 통해서 정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 1년 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곧 보고를 준다고 했는데 왔습니다. 이 서류는 북한 내 러시아제 무기 반입 내역이고 북한 자유민주당과 세조선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니 걔네 말이야, 어? 스타링크 쓸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말 안 하셔도 이미 할 수 있게 다 조치해놨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들어보니까 아직 러시아 쪽 휴민트는 있어서 무기 일부를 북한 자유민주당 쪽으로 들린다고 하던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 다시 공든탑을 쌓아보자고. 어떤 개새끼 한 명 때문에. 북한군은 러시아제 무기를 받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권으로 휴전이 되면서 러시아도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군사조약이었는데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 제4조를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바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에는 많은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가고 있었죠.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전투부대도 일부 파견을 해주고 또 분량이 많긴 했지만 북한제 포탄과 탄약을 많이 보내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이바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북 정보망이 무너지고 북한군이 강해지고 있는 현상을 말이죠. 북한군은 보병 무기를 시작으로 장갑차, 전차 등을 받으며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RPG-26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RPG-26은 휴대용 단거리 일회용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1985년부터 소련군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250m 정도죠. 이런 각종 러시아제 무기들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군 처지에서는 큰 골칫거리들이었죠. 문제는 북한의 러시아제 무기가 계속해서 들어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정보망이 무너진 상황이었기에 이를 유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받을 수 없었죠. 다행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협력해줘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도 많이 무너진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는 병사들도 몇 있었습니다. CTC라여 실전에 가까운 대규모 전투 훈련을 1년에 수십 번씩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키우기에는 적합했습니다. 여단급 이상 과학화 훈련장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전방사단 육군 병사라면 대부분 복무 중 한 번쯤은 KCTC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전갈부대의 명성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절벽을 뛰어와서 주둔지를 몰살시킨다거나 한 명이 40명을 죽인다는 등의 엄청난 활약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전투의 기초 지식은 머리가 아닌 몸에 단단히 박혀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기에 전투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군의 상황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대우와 위상이 많이 망가진 오늘날에 군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전역을 하는 장교와 준 부사관은 전년 대비 몇십 % 단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0, 30대 위주로 군대를 떠나곤 했는데요. 이들은 창끝 전투력의 중추였습니다. 첨단 무기체계보다 이를 직접 운용하는 간부의 역량이야말로 전투력의 핵심이죠. 근데 중사, 상사, 대위급 이하 간부의 유례없는 탈출이 초급 장교 모집 미달이 맞물려서 군 간부 인력 수급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 병력도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 선도 붕괴한 지 오래였습니다. 2002년 말 69만 명이었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50만 명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밖에 걸리지 않았죠. 병력 수급에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군대의 전투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데 팔다리만 달려있다면 모두 군대로 끌고 가다 보니까 병영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도 한둘이 아니었죠. 김정은은 성인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였죠. 몸무게는 140kg에 언제 죽어도 모르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후계자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현재 김정은의 후계자로 가장 유력한 것은 여동생인 김여정과 딸인 김주혜입니다. 김주혜는 2013년생으로 2026년 기준 이제 13살입니다. 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렇다고 하기에 김여정이 지도자가 되고 그 권력을 김주혜에게 온전히 넘겨주기에는 너무 낙관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이전부터 김정은이 급사를 하게 된다면 북한 내에서 큰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완전히 뒤집힐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속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오후 6시 41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급사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있을 도발에 대비해 각종 공군기가 출격하여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고 휴전선은 긴장감이 감도게 됩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게 됐죠. 김정은의 급사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혼란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은 혹시 일어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경계태세를 더 강화하게 되었고요. 주요 정보, 정찰 자산의 활용을 더욱 늘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병력을 움직일 모습도 보이고 있었죠. 김정은이 급사하고 나서 북한은 완전히 대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후계자도 지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를 하다 보니까 평양 내부에서는 누가 뒤를 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격렬한 논쟁과 정치질이 이어지게 됩니다. 김정은의 딸인 김주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순식간에 북한은 두 개의 세력으로 양립하게 됩니다. 김주혜를 최고 지도자로 앉혀야 한다는 김주혜파와 김여정을 최고 지도자로 앉혀야 한다는 김여정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드디어 권력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자신이 모시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에 앉혀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했죠. 서로 숙청하려고 계속해서 건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군부에서도 누구를 최고 지도자로 앉혀야 할지 세력이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살상 왕조였던 북한은 정치적인 갈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나 김정은이 급사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통제권은 절차에 따라 10명의 북한 주요 인사들에게 넘어갔는데요. 이 10명의 북한 주요 인사들도 다 생각이 달랐던 터라 최고 지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무기가 잠시 무력화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양이었던 김여정이 황급히 평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요. 계획대로 잘 될 겁니다. 그날 한민족은 떠올렸습니다. 한반도를 뒤흔들 최대의 사건이 곧 터질 것이라고. 세장 안에 갇혀있는 굴욕을 7천만 명의 운명을